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객진의 장용진입니다. 저도 바로 해야 되나요? 네, 김태현님 드려야지. 네, 저희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선배 하시면 제가 바로 김태현님이 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거 뭐 안 맞아서 못해 먹겠네. 맞춰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객진의 장용진입니다. 김태현입니다. 이 언론의 역할을 보통 진실 발견이라고 하죠. 진실을 발견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판사, 검사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검사는 수사를 통해서, 판사는 재판을 통해서 진실을 발견하고 또 판단을 내리는 것이 그들의 역할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기자, 판사, 검사들은 동지의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술자리에서 판사님들 혹은 검사님들이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사실 비슷한 일을 한다. 동지의식을 갖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판사, 검사, 기자들이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을 덮고 있는 건 아닌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이 듭니다. 하객진, 오늘 첫 번째 순서는 바로 그런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당시 한명숙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게 만들었던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 바로 한만호 씨였는데요. 이 한만호 씨가 감옥에서 남긴 비망록이 최근 공개가 됐습니다. 당시 한만호 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명숙 총리에게 3차례에 걸쳐서 각각 3억 원씩 모두 9억 원을 전달했다라고 진술을 했죠. 바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를 합니다. 하지만 1심 재판 과정에서 한만호 씨는 폭탄 진술을 했죠. 나는 한명숙 총리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 내가 돈을 줬다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이유는 검찰의 강압 수사 때문이었다 혹은 회유 때문이었다라고 폭탄 증언을 합니다. 자, 바로 이 한만호 씨의 진술을 근거로 해서 당시 법원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죠. 하지만 2심에서는 상황이 바뀝니다. 몇 차례 재판도 열리지 않고 2심 재판부는 당시 금융거래 내역이라든지 또는 이 한만호 씨가 당시 같은 방에 있던 재소자들에게 한 말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로 삼아서 돈을 건넨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는데요. 결국 이것은 대법원에서 확정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5년 만에 바로 그 한만호 씨의 비망록이 공개된 것입니다. 이 한만호 씨의 이 비망록 속에는 참 충격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나는 검찰의 개였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검찰의 회유와 압박, 협박 때문에 내가 검찰의 말을 잘 듣는 개였다라는 설명인데 이 당시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당시 한만호 씨는 다른 사건으로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한만호 씨는 원래 건설업자죠. 근데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이렇게 사업이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일부는 동업자들한테 배신당한 부분도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사업을 실패하게 되고 갚아야 될 돈을 갚지 못하고 또 분양대금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에 감옥에 가게 됩니다. 통영교도소에 있었다 그래. 통영교도소에 있는데 갑자기 검찰로부터 불려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갑자기 다른 건으로? 그렇지. 갑자기 불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한만호 씨는 누가 또 날 또 고소고발을 했구나. 나한테 돈 못 받은 사람이 고소고발했나 보다. 라고 해서 갔는데 갑자기 검찰이 너 한명숙한테 돈 줬지. 불어. 라고 하더라는 거죠. 당시에 증언 내용들을 보면은 받은 사람도 없고 의자에 놓고 온 거잖아요. 그리고 준 사람은 난 안 줬다고 하는데 어떻게 유죄가 됐는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 김태현 기자가 중대한 혼동이 왔습니다. 의자가 돈을 받은 사건은 1차 사건이에요. 한명숙 총리 사건이 2건이 있었어요. 아이고. 1차와 2차가 있는데 1차는 곽영욱이라고 대한통운 사장인데 5만 달러를 한명숙 전 총리 당시 총리한테 줬다. 그런데 한명숙 총리가 돈을 받아서 호주머니한테 넣었다. 호주머니 안에 넣었다. 문제는 그런데 한명숙 총리가 호주머니가 있는 옷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진술이 바뀝니다.
의자에 놓고 왔다. 자, 의자로 돈 받은 사건이었죠. 그러면 진술의 신빙성 때문에 이거는 탄핵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첫 번째 1차 사건은 무죄가 납니다. 아. 무죄가 나기 하루 전날 갑자기 검찰이 두 번째 사건을 기소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한만호 씨 사건인 거죠. 완전 헷갈렸습니다. 그지? 네. 취재 똑바로 하라니까. 아이, 진짜. 이렇게 알겠습니다. 띄엄띄엄 할래? 불안한데, 이거 슬슬. 근데 이게 재판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는데 그렇죠. 1심에서는 기자들이 좀 많이 있었나요? 당시에 재판 취재를 많이 안 했던 게 아닌가요? 자, 1심 때까지만 해도 기자들이 많이 몰려갔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1차 사건에서 무죄가 났기 때문에 2차 사건도 이것도 검찰이 또 뻘짓한다. 그 당시 한명숙 총리가 사실 대선 후보급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그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엄마 같은 그리고 그 한명숙 총리의 리더십이 상당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네. 한명숙 총리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평가를 하신 적도 있다 그래요. 업무 능력을 보자면 한명숙이다. 와, 그러면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지지를 많이 받고 있었고, 그다음에 서울시장 선거에도 출마한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세훈 후보와 겨뤘죠. 결국 재판 이 사건 때문에 선거가 열리기 2달 전에 6월 달에 지방선거 있었는데 4월 달에 이 사건이 공개가 돼버려요. 그래서 한명숙 총리는 당시 계속해서 이 사건을 달고 뛴 거죠. 그래서 그 나오는 기사들을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수사를 했던 검찰이 이 20%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흐뭇해하면서 포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말을 했다고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바로 그러니까 당시 이제 제가 실수했는데 2010년이죠. 2010년 6월 달이었는데, 그러니까 검찰은 당시에 지방선거를 노리고 이 사건을 터뜨렸던 거죠. 1차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1차 사건은 무죄가 나니까 어떻게든 2차 사건을 또 터뜨려가지고 한명숙 총리를 주저앉히고 싶었던 거예요. 대선은 물론 모든 꿈에서 접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던 겁니다. 요 근래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잖아요. 그렇지. 선거를 앞두고 한마디만 해라.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예. 검언 유착 사건이. 예, 바로 유시민 전 장관, 유시민 지금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관련된 사건인데 구조가 너무나도 똑같아요. 그렇죠. 왜냐? 지금 유시민 전 장관을 겨냥했던 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제보자라고 하는 사람들, 최초 이제 검찰이 진술을 받아내려고 했던 사람이 어디 있는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 여기 한만호 씨도 감옥에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을 불러와서 너 빨리 나가서 제기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풀어봐. 라고 했던 거죠. 근데 엄청나게 많은 압박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무척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검찰한테 유리한 말을 해주면 검찰이 그렇게 흐뭇해하면서 그 초밥도 시켜주고 막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소리나 나 돈 준 적 없다라고 했는데 자꾸 회유와 협박에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검찰이 원하는 대로 발언을 진술을 해주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그 진술이 딱 맞아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영상 녹화실로 데려가서 영상 녹화로 진술하더라는 겁니다. 와, 그 영상 녹화는 웬만하면 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확실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이제 검찰은.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분이 70여 차례 소환을 당하는데 진술 조서는 5시간 분량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그 정경심 교수 재판에 나온 장모 교수의 아들. 그렇지. 야간 심야 그 조사까지 받았는데 11차례까지 받았는데 20페이지밖에. 그러니까 사실 뭐 조사 받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받아보면 알 거야. 20페이지면 저는 안 받고 싶습니다. 2시간이면 써요, 사실은. 저희가 재판 기록만 해도 1시간이면 거의 한 30페이지 이상이 그렇죠. 나오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70여 차례 동안에 검찰이 다 회유와 협박을 했었다. 그리고 이렇게 진술해라라는 연습을 시킨 시간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어느 순간 잘 되니까 이제 나중에 밥도 시켜주고 뭐 고기도 구워주고 막 그랬대요. 자, 그런데 이분이 너무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초밥을 먹고 얻어먹고 온 날 자기 비망록에 남깁니다. 그 집어먹는 생선살이 한명숙 총리의 살 같더라.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도 일단 같이 살아야 되고 가족들도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진술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한 가지는 요청을 했답니다. 다 좋은데 선거 전에는 하지 말아달라. 그 한명숙 총리가 이거 뭐 한명숙 총리가 감옥에 가는 건 둘째 치더라도 자기 때문에 선거에 떨어지는 것을 좀 막았으면 좋겠더라는 거죠. 사실 이 사람도 좀 알았을 거야. 왜냐 한명숙 총리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은 이 사건을 터뜨리기 어렵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그랬는데 검찰이 그럴 사람이냐고. 아니죠. 약속을 해놓고 약속한 지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가지고 갑자기 뻥 터뜨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네, 언론이 또 개입을 하죠. 언론에 싹 흘렸어. D일보라고. 네. 요새 조선동아중앙을 합쳐서 CDJ라고 하더만. CDJ. D일보라고 하니까 이번에 검언유착의 CJD. 이게 뭐냐면은 잘못 들으면요. 크로이츠펠트 야구병이라고 인간과구병을 CJD라고 하는데 야, 잘 만들었더라. 누군지 몰라도 CJD. 훌륭한데요. 훌륭한 조어죠. 여하튼 그 CJD 중에 한 군데에서 이 기사를 씁니다. 참 비슷하지? 너무 비슷한데. 검언유착하고도 너무 비슷하다. 같은 곳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도. 근데 이 비망록이라는 게 감옥에 있을 때 쓴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발견이 된 자, 건가요? 이 사람이 남긴 비망록은요. 네. 무려 70여 권에 달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분량이에요. 1200페이지? 네, 그 정도. 어마어마한 분량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사실 감옥에 있으면 살 게 없으니까 계속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진술을 하게 됐다. 그 다음에 내 신경이 어떠했다. 그리고 일부는 미안하다. 그리고 또 일부는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밖에 나갔으면 내가 반드시 내 사업을 성공시키겠다 하는 구상 이런 게 쫙 적혀 있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런데 이 한만우 씨가 재판에 가서 이렇게 검찰 진술을 뒤집어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이 사람을 위증죄로 기소를 해버려요. 검찰이 그 당시에 이 비망록을 확보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네. 자 어떻게 확보하게 되냐?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기소를 하고 난 다음에 이 한만호 씨는 만기 출소를 하게 돼요. 네. 출소를 하는데 출소하기 닷새 전에 갑자기 검찰이 이 사람의 그 방을 교도소 그 방을 덮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망록을 가지고 갑니다. 처음에 검찰은 이거를 가지고 위증의 증거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위증의 증거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재판에는 이 기록을 내놓지 않습니다. 검찰이라고 하면은 객관적으로 불리한 것까지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객관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안 내니까 결국 변호인 쪽에서 내라고 자꾸 요구를 해요. 그런데 결국에 재판 마지막 때쯤 돼가지고 그 자료를 냅니다. 근데 1200페이지를 검사님이 언제 다 봐. 재판 끝날 무렵에. 네. 그래가지고 결국 이 한만우 씨는 위증죄로 또 유죄 선고가 나서 또 2년을 더 살아요. 그리고는 그것까지 다 살고 나와서 얼마 못 가서 그 출소를 하게 되는데 출소한 다음에 얼마 못 가서 사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근래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얘기는 진짜 많이 들리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법원도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재밌는 게 이 당시에 이제 이렇게 중요한 증거들을 숨겨놓고 재판을 했으니까 법원도 상당히 곤란했을 거 아니에요. 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던 그 사람이 정영식 판사란 말이에요. 네. 근데 정영식 판사가 사실 그 무렵에 악명이 높았대요. 어느 정도 악명이 높았느냐. 지금 김어준 씨 있죠. 네. 김어준 총수. 네. 김어준 총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당시 자기를 협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 국정원에서도 협박하고 막 그랬을 때. 네. 그런데 와가지고 야, 너 씨 정영식 같은 판사 넣어가지고 너 그냥 감옥에 넣어버릴 거야. 안 될 것 같지? 이렇게 협박을 하더래요. 근데 보통 그런 협박이 들어와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대. 근데 정영식이라는 이름 머릿속에 남더래. 자, 그러면서 그 사람이 지금 바로 그 한명숙 총리 2심 재판을 담당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실 1심하고 2심하고 차이가 없어요. 전체적 증거의 내용은. 그런데 그냥 한만호 씨의 1심 법정 재판은 믿을 수 없다. 검찰에서 한 재판 그 진술이 믿을 수 있다라고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그 근거로 뭐가 되냐면은 한만호 씨의 동료 재수자들을 끌고 와요. 네. 이 사람들도 검찰에 불려와가지고 집체 교육을 받아요. 아이고. 니들이 한만호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해. 한만호가 그러고 다녔다고 얘기를 해. 한만호가 평소 니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나 한명수한테 던졌어 이러고 떠들었다고 얘기해.
라고 해서 말을 쫙 맞춰 놓는 겁니다. 또 나왔네요. 한마디 만에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그 말이 항소심 재판에서 사용이 되는 거죠. 그 진술이. 근데 이게 사실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걸 보고 전문 증거라고 하잖아요. 네. 내가 누구한테 들었다. 전문 증거는 사실 증거로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전문 증거가 증거로서 능력이 인정이 돼버린 상황이 돼버린 거죠. 황장관 이건 그럼 판례로도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두고두고 정영식 판사는 이름이 남을 겁니다. 요즘에 기자들도 기사 잘못 쓰면은 리포트 레거시? 리포트 래시 박제됩니다. 박제 딱 되잖아. 정영식 판사 박제될 겁니다. 판례 자체가 박제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대법원으로 넘어가잖아. 네.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를 열어요. 8대5로 유죄 판결을 내리는데 그 무죄라고 판단했던 5명의 대법관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리 봐도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왜 그럼 이렇게 유죄가 나올 수 있었느냐. 법원에 특히 제가 볼 땐 당시 서울고법즈 쪽에서 상당히 언론 플레이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기자들을 만나 사석에서 그냥 기자들이 물어볼 거 아니야. 그 재판 어떻게 된 거 같아요. 그러면 아이씨 내가 자세히 말은 못 하겠는데 받았어. 확실해. 내가 그 얘기를 몇 번을 들었다니까. 근데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받았냐고요? 뭘 받았냐고요? 그렇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딱 그렇게 얘기해. 아니 그때 이제 3억 3번을 줬다고 돼 있는데 네. 한 번은 1억을 동생이 받은 게 나 있어요. 그리고 2억을 그 한명숙 총리 비서가 받았다가 돌려주는 기록이 있어요. 네. 야 3억은 맞잖아. 이렇게 된 거야. 봐 3억은 확실히 있잖아. 그러면 나머지도 받았다고 봐야 되고 아마 안 받았다 치더라도 3억에 대해서는 뭐 유죄 나올 거 아니야. 그 요 근래에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을 숨기고 싶은 사람들이 팩트를 얘기한다고. 그 팩트를 얘기하면서 진실을 가린다고.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검사가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 나한테. 세상에서 가장 나쁜 거짓말이 90%의 진실과 10%의 거짓을 가지고 거짓말을 만드는 경우. 가장 찾아내기 어렵지만 가장 질 나쁜 거짓말이라고. 네. 살짝 비트는데 그게 엄청난 게 될 수 있다고. 검사들이 그러더라니까. 그 검사 지금 검사장 하고 계신다. 자, 네. 그 당시에 그 얘기를 들으면 꽤 그럴듯하잖아. 네. 9억 중에서 3억 부분 입증이 돼버린 거 아니야. 네. 근데 아니 그래도 동생이 받은 건데 그걸 어떻게 언니 걸로 얘기를 하지? 그다음에 비서가 받았다가 돌려준 건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여기 한 가지가 더 들어가죠. 어떤 게 들어갔네요? 예, 한만호씨 건물에 한명숙 총리가 그 사무실을 내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만호씨 부친하고 이 한명숙 총리 부친하고 가까웠어요. 자, 이런 걸 갖다 끼워 맞추니까 그럴싸해 보이지. 저 그림을 딱 맞춰놓고 그림이 나온 거지 이제. 와. 자, 그러니까 기자들도 전부 다 아유 받았나 보다. 왜 우리도 한명숙 총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분이 얼마나 학같이 고고한 분인지 안단 말이야. 근데 그때만 해도 정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네. 정말 유혹이 많았나 보다. 아휴. 특히 이제 한명숙 총리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교수님이신데 사실 돈을 잘 못 버서요. 네. 감옥에도 많이 갔다 오시고 그래서 그래 참 힘들었겠다. 근데 한편으로 이해가 하면서 짠하기도 하면서 근데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포기를 했었어요. 심지어 진보 진영 민주 언론이라고 하는 쪽 기자들도 다 그렇게 믿었어.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참 후회스럽죠. 그때 좀 더 파고들었어야 하는데. 그때 이 한만호씨 비망록을 좀 찾아봤어야 되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 이제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의 김경래 기자가 그때 그 비망록을 찾아보고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찾았대고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검언 유착 사건을 보고 이게 구도가 너무 비슷하네. 그렇잖아. 죄수를 불러다가 진술을 받아내고 그 진술을 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단 말이야. 이게 보니까 너무 지금 검언 유착 사건 내용하고 너무 비슷한 거야. 아니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한번 뭔가 좀 해봐야 될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하다가 그럼 이 사람 비망록이 있네. 비망록이 어디 있지? 법원에 있네. 그리고 법원에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복사본을 남기고 원본은 그
소유자한테 돌려줘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한테 가는 네네. 거죠. 그러면서 그 과정을 추적해가지고 결국에 확보를 했다고 해요. 이거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검찰이 어떻게 증언을 조작했느냐는 내용이 그대로 나왔는데 이거 아니었으면 한명숙 총리 지금도 계속 억울하게 사셔야 돼요. 지금 한명숙 총리 지금 그때 추징금 8억 얼마가 나왔는데 계속 내고 계세요. 아이고. 저희가 조국 전 장관 가족 재판을 추적하게 된 이유도 비슷한 이유인데 여기 보면은 그 증인들이 나와서 다들 자기가 한 말이랑 검찰이 얘기하는 거랑 다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런 그 그림을 짜는 게 사실 검찰한테는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지금 저는 감옥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받아낸다면 누군가를 다시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이런 형태의 사건을 다시 한번 다 뜯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또 생각이 나는 게 뭐인 줄 알아? 어떤 겁니까? 박지원 의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감옥에 있는 그 저축은행 관계자들로부터 진술을 받아낸다면 나 박지원한테 돈 줬을 거야. 그다음 이광재 의원. 이광재 의원도 똑같은 케이스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다 다시 뒤져봐야 되는 거야. 줬다는 사람들이 과연 진짜로 준 건지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든 간에 이 사람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서 검찰에 그냥 협조를 해준 건지 거짓말로 싹 뜯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도 조금 저희가 바빠져야겠는데. 그렇지. 네가 바쁠 거야. 네, 제가 바빠졌습니다. 이게 일단 한만호 씨의 비망록은 재판부에 제출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재심을 할 때 이게 새로운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재심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는 좀 법조인들 사이에서 의견이 좀 분분한데 이게 재판에 나간 거는 한만호 씨 재판에 나간 거예요. 한만호 씨의 위증이냐 아니냐에 대한 재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명숙 총리 재판에 들어간 건 아니란 말이야.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내용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면 다시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증거가 또 하나 나왔어. 어떤 겁니까? 네. 그 당시에 이제 죄수 3명을 집체 교육을 시켜가지고 네. 한만호 씨가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라 그랬지.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나는 죽어도 그 짓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거부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최근에 진술을 해주기로 했답니다. 자, 그러면 물고 물리면서 이거는 되는 거예요. 재밌지. 네, 검찰의 그 조서, 그 능력 자체가 이제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자,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보면은 검찰의 진술 조서, 검찰에 가서 진술한 내용은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됐단 말이야. 네. 근데 앞으로는 증거 능력이 인정을 못 받게 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가지고. 다만 시행 시기를 4년을 미룰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못 미루죠. 그렇죠. 이 시행 시기를 언제를 정할 것이냐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가 있는데 글쎄 문재인 대통령이 굳이 검찰이 뭐가 이뻐서 밀어주겠어? 그냥 바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 역시도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아마 검찰이 지금까지 했던 일들 때문에 자기 무덤을 파지 않았나. 아마 지금쯤 되면 영화가 하나 나와야 될 것 같아. 나는 검찰이 옛날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뭐 이런 영화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내부자들 2 뭐 이런 거.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내내 그리고 최근 한 2주 동안 계속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사건이 바로 이 정의기억연대, 그러니까 위안부 위안부 피해 사건을 이렇게 전 세계에 알려왔더니 정의기억연대의 회계와 관련된 문제였지 않습니까? 네. 자, 이 정의기억연대가 바로 오늘 지금 방송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5월 21일 두 번째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죠. 전날 20일에 이어서 21일 이틀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당했는데요. 문제는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살고 계신 곳까지 압수수색 대상이 돼버린 겁니다. 자, 지금 압수수색이 20일, 21일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 20일 날은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었어요. 네, 그날 제가 그 현장에 가 있었잖아요. 갔었지, 그렇지. 가 있었는데 그 사무실에서 나와가지고 옆으로 검사랑 그 정의기억연대 직원 2명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쫓아가 보니까 그 옆에 박물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성과 전쟁 그 박물관. 그래서 서부
서부지검에 전화를 해서 압수수색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 해준대요. 방금 전에 박물관으로 들어가시던데? 라고 했더니 취재하셨으면 쓰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씨, 기도 말이야. 아, 깐족대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니까요. 이럴 때 되게 미워. 근데 되게 정중한 말투로 얘기하니까 정중하게 깐족됐구나. 네. 야, 앞으로 그걸 좀 배워 너도. 네. 정중하게 깐족대봐. 정중하게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형 기자가 이렇게 등치가 크기 때문에 사실 되게 말을 할 때 되게 직설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직설적으로 깐족되면은 안 되거든. 네. 그러니까 정중하게 깐족. 그렇다고 나한테는 그러지 마. 그래도 이렇게 몸집이 크기 때문에 항상 말투는 착하게. 예. 말투는 착하게. 자, 어쨌거나 네. 어제 그렇게 집중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위안부 할머니 길원옥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시는 데가 네. 있어요. 평화 우리 집이라고 있는데 거기 연남동에 있는 그냥 주택이에요, 주택. 네. 거기를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또 대대적으로 물건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근데 정의기억연대 측에서 거기는 할머니 계신다니까 우리가 물건 갖다 줄게 했는데도 검찰이 굳이 압수수색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변호인이랑도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고 김복동 할머니가 거주를 하셨던 곳인데 사실은 검찰이 여기를 압수수색한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여태까지의 어떤 정의기억연대의 사업 자체 그리고 정의기억연대가 해왔던 일 자체가 뭔가 잘못돼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자, 제가 그래서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제가 준비한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오늘 검찰이 압수수색, 그러니까 5월 21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는 평화의 우리 집이라는 위안부 할머니가 실제로 살고 계신 곳입니다. 길원옥 할머니가 계시고요. 올해 91살 되십니다. 몸이 안 좋아가지고 여기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요양을 하고 계신 곳인데 보세요. 완전히 가정집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굳이 쳐들어가가지고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할머니가. 그러니까 그래서 정의기억연대 측에서는 할머니가 놀라실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나올게. 네. 가지고 나올게 하고 했는데 굳이 이것을 전격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점심시간 이후에 바로 가서 꺼내줄 텐데 가자 그랬으면 같이 가서 꺼내줬을 텐데 굳이 연락도 안 하고 갑자기 쳐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리고 검찰 관계자 멘트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원래는 아니었지만 일부 관련 자료가 이곳에 보관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근데 어떻게 확인을 했으며 뭐가 확인이 됐을까요? 참 이 부분이 참 말도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떤 언론에서는 이 부분 길원옥 할머니가 살고 계시다는 부분을 싹 빼고 윤미향 대표의 주민등록이 여기 돼 있다라는 점 하나만 가지고 문제를 삼았었어요. 그러니까 윤미향 대표의 주민등록이 여기가 돼 있어서 압수수색을 한 것처럼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할머니가 사신다는 부분을 쏙 뺀 거야. 그 기사가 몇 군데가 나갔어요. 되게 그거는 악의적인데요. 악의적이지. 네. 이거는 대단히 의도가 있는 그런 기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인 취재 없이 검찰 관계자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이유로 이런 이유로 우리가 압수수색했다. 요거를 그냥 의심 없이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심 없이 썼다기보다 검찰이 사전에 언론 플레이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정말로 나쁜 건 뭐냐면 거기에 김복동 할머니가 거기 사셨던 것이고 길윤옥 할머니가 거기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다라고 했으면은 나 같으면 당장 전화해 봤을 거야. 실제로 살고 계신가요? 살고 계시다는 얘기만 나오면 거기는 압수수색하면 안 되는 데구나라는 이게 금방 알았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는 이거는 기자가 게으른 거지. 네. 그리고 1차 압수수색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고발된 지 딱 6일 만에 압수수색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빨리, 그러니까 민간이 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렇게 빨리 들어가는 게 말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의연이 이제 공식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적인 일을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국민적인 어떤 이런 관심도 있고 또 밝혀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수사를 하는 거는 뭐 그렇다 쳐요. 근데 고발장이 접수된 지 6일 만에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거는 좀 그래요. 더군다나 정의기억연대 측에서 우리가 외부 기관에 감사를 받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즉각 이게 압수수색에 나섰다라는 건 뭐냐면 이 관련된 정보가 외부로 공개되는 걸 막고 검찰이 자기들 마음대로 쪼물락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압수수색을 해버리면 이제 회계 감사받는 것도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시민단체들이 고발을 해서 이게 압수수색이 된 거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통 언론 그러니까. 기사가 증거라면은 사실은 압수수색을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뭐 몇몇 단체들이 네네네. 그 윤미향 씨를 비롯해 정의원을 이렇게 고소 고발을 했잖아요. 근데 그 네. 내용을 보면 되게 황당해. 네. 심지어는 아동학대도 있어요. 그 소녀상을 만들고 소녀상에서 수요 집회를 하는 게 아동학대라는 거야. 그 성매매라든지 매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주입을 시킨다. 무슨 개소리냐고.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을 성매매자로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고소 고발장이 들어왔다고 그거를 검찰이 바로 수사를 한다는 게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게 뭐 다른 증거가 있나? 증거가 없이 그냥 떠드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게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지금까지 정의원에서 계속 그 문제가 제기되는 거에 대해서 자꾸 거의 다 해명을 했어요. 네. 맨 처음 문제가 됐던 게 뭡니까? 3,300만 원 맥주집 아니 그 앞에. 그 앞에 맨 처음 시작은 이제 네. 저 이용수 할머니 네네네. 문제 제기였잖아.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가 왜 기부금을 할머니들한테 안 쓰고 어디다 쓰냐. 네. 그러니까 아니다 할머니들한테도 썼다. 그래서 1억 원씩 드렸다라고 이렇게 영수증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다음 문제가 나와. 그러면서 나온 게 너 무슨 돈이 있어서 딸 유학 보냈냐? 그것도 해명했잖아. 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 니들 회계가 이상하더라. 왜 회계에 999가 그렇게 많어? 근데 999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인원수예요. 인원수. 999명. 근데 네. 왜 그러냐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우리 그 회계 이렇게 장부 써보신 분 아실 거예요. 양식이 기본 양식이 있는데 내용 있고 수량, 단가, 그 다음에 지출 비용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청소비, 출연료 이런 거는 뭐야? 단가가 어딨냐고.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그냥 단가 없고 그다음에 그 수량 없어. 그냥 출연료, 청소비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바로 쓴단 말이야. 그러면 공란이 생기잖아. 네네. 근데 정부 회계 시스템은 공란을 비워두면요. 엔터가 안 쳐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999. 최대 숫자를 적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가득 채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넘어간 거구나. 공란이구나라고 이렇게 다들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만들어 둔 거였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회계 시스템을 조금만 아는 사람 같으면 제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야. 근데 그걸 문제 제기를 했지. 그럼 내가 설명했잖아. 그러면 그래서 그 다음 나온 얘기 뭐냐? 아까 네가 말한 3,300만 원. 네. 맥주집에서 3,300만 원. 그것도 너무 이상해요. 진짜. 대표적인 상호 하나만 적어놓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은 뭐 글자 수를 뭐 수천 개, 수백 개 해가지고 갔다 온 데를 다 적어야 된다는 말인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게 그 1년 동안 했던 후원 관련 행사들 여러 차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곳 10여 차례 했고 거래처는 한 70여 군데 되고 총 거래한 횟수가 해서 140까지 정되는데 네네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곳 한 군데만 쓴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맥주집에서 3,300만 원 이렇게 하질 않나. 그 쉼터 관련해서 7억 5천만 원 이것도 저희가 팩트체크 기사를 쓰셨잖아요. 네. 제가 정말 힘을 들여서 썼어요. 너무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아니 조선일보에서 그 땅값을 평당 200만 원으로 계산을 했다. 아니 평당 40만 원. 건축비는 평당 250만 원으로 계산했더라고요. 네. 야 이씨 해봐라. 250만 원 거 집 한번 지어봐라. 내가 실제로 지어보셨잖아요. 내가 지어봤단 말이야. 제가 이제 우리 아들 때문에 대안학교 이사장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어쩌다 보니까 건물을 하나 지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지어보니까 250만 원이면 뭐냐면 그냥 콘크리트로 건물 짓고 벽체 세우면 딱 250만 원 들어요. 아무것도 없이 네. 그냥 허허벌판에 집 딱 하니까 건물 하나만 네모나게 딱 올려놓으면은 그러면 딱 250만 원 들어. 거기에 이제 바닥 새로 깔고 전기공사 새로 하고 전등 달고 뭐 벽 새로 칠하고 이러면은 뭐 수수수수 늘어나요. 그래서 가장 적게 들어가도 330만 원 들어갑니다. 학교 교실
네네. 학교 교실 정도로 생각하면 돼. 네네. 그 정도 만드는데 300만 원 정도 들어가. 그러면은 집 짓는데 얼마나 들어가느냐? 최소 싸게 지어야 400만 원이고 그 제대로 좀 인테리어 제대로 넣으면 500만 원 듭니다. 실제로 2013년 기준으로 정부 표준 건축비가 얼마냐? 얼마? 520만 원. 그리고 심지어 그 정의연에서 해명하기를 할머니들이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그치. 벽난로나 이런 인테리어에 공을 많이 들였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20만 원, 평당 가격이 520만 원이에요, 건축비가.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선일보라든지 다른 언론들은 또 거짓말을 합니다. 할머니들이 살고 계신 그 안성 쉼터가 60평짜리라고 보도를 했어요. 80평인가요? 네, 80평입니다. 바닥 면적은 60평인데 2층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 80평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냐? 80 곱하기 520이잖아. 그럼 얼마 나오게? 4억 4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아, 네,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근데 집을 그냥 짓나? 땅값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땅값. 네. 땅은 모두 몇 평? 자, 조선일보는 200평이라고 보도를 했더라고요. 아닙니다. 도로 면적까지 280평이죠. 예, 어떤 신문이 240평으로도 보도했어요. 아닙니다. 도로 면적까지 포함해서 280평입니다. 왜? 전원주택은요, 보통 그 논이었던 곳, 밭이었던 곳, 혹은 산이었던 곳에 전원주택을 지어요. 그러니까 도로가 없어요. 도로를 내야 돼. 그래서 도로 면적까지 전원주택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가서 한번 사보세요. 항상 모든 전원주택은요, 도로 면적 같이 포함이에요. 그리고 그 윤미향 대표, 윤미향 계산하지 안 끝났어. 네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러니까 맞지. 자, 280평이잖아요. 네. 280평인데 그럼 평당 가격이 얼마게? 모르지. 얼마입니까? 자,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걸 40만 원으로 했어요. 네. 40만 원에 사봐라. 아유, 정말 진짜. 40만 원에 살 수 있는 집은 뭐냐면요, 아직 아무것도 안 닦여 있는 거. 그냥 땅만 있는데. 땅만 있는데 거기 도로도 놔야 되고 기초공사도 해야 되고 그런 데가 40만 원이고요. 도로가 놓여져 있고 그 기초공사가 되어 있는 그런 대지로 딱 닦여 있는 이렇게 반듯하게 만들어 놓으면요, 갑자기 가격이 확 뜁니다. 아. 그렇게 되면 얼마냐? 그거는요,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안 믿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무슨 어디 뭐 부동산에 물어보면 또 뭐 믿을 수 없다 그럴 것 같아가지고, 법원에 가서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요, 그 감정평가서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감정평가서를 다 뒤졌습니다. 감정평가서를 뒤졌는데 2017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감정평가 그 근처 주변에 있던 땅값이 뭐냐면 적게는 65만 원, 많게는 100만 원이 나와요. 모두 5군데를 확인했습니다. 거의 언론 보도의 2배 그렇죠. 이상인데요? 예. 아니 2011년, 12년이면 값이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때는 좀 가격이 낮지 않았을까? 해봐라. 저기 제가 전원주택을 살거든요. 경기도 가평에 전원주택 살거든? 너무 지명까지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집값 좀 띄우려고. 안 올라요. 안 올라. 제가 2014년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야. 땅값은. 땅값은 그대로야. 땅값은. 네. 미치겠다니까. 기자들이 그래서 경험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아마 그때 땅값이나 지금 땅값이나 똑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그 2017년 거래한 기준을 가지고 그냥 지금 2020년에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왜? 땅값이 거의 안 올랐어. 진짜 거의 안 올라요. 네. 올라도 조금 오를까 내릴까. 그래서 65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니까 전 중간쯤에 80만 원을 잡았어. 대충 맞겠지 그러면? 그래도 그 2배 정도 되는데. 자, 80 곱하기 280 얼마 나오게? 2억 나오나요? 2억 3천만 원 정도 2억 나옵니다. 3천. 네. 합치면 얼마? 네, 6억 5천 나옵니다. 아, 그러면 1억 정도는 세이브가 되는데 네. 자, 여기에 빠진 비용이 있습니다. 거기요, 서울 아닙니다. 도시 아니에요. 전봇대 세워야 돼요. 몰랐지? 네. 전봇대 세워서 전기 끌어와야 돼. 와, 그거를 만든 사람이 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수도. 아. 수도 파이프 심어야 돼요. 안 심잖아? 네. 우물 파야 돼. 자, 또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상수도만 있으면 뭐예요? 하수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요, 화장실 가야 되니까요. 그렇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정화조를 심어야 돼요. 아, 안 그러면은 하수도를 또 끌고 와야 돼요. 아이고. 자,
전봇대 하나 심는데 얼마게? 500만 원입니다. 와. 산골이잖아요. 그거는 모든 기사들에서 확인이 된 거예요. 산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산골인데 버스 정류장에서 5분 정도 거리라서 그렇게 네. 외진 데는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교통 환경은 괜찮아요. 괜찮은 데라서 그 가격대는 괜찮을 거야. 그랬는데 어쨌거나 거기는 원래 밭이었던 데기 때문에 네. 전봇대를 심어야 돼. 내가 볼 때 전봇대 3개 정도 심었을 거야. 왜? 전봇대 3개 심으면 150m예요. 아, 몰랐지? 네, 몰랐습니다. 해보면 알아. 그러면 1,500만 원 들었을 거야. 네. 그 다음에 많아 또. 내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은데 네. 그 다음에 인허가 비용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논밭이잖아. 그러면 개발 부담금이 또 있어요. 그러고 다 하고 나면은 아마 적어도 7억 원 들었을 거야. 근데 이거 집 지은 사람도 남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럼요. 그러면 7억 5천 맞아요. 대충 그 정도 맞는데. 그렇죠. 네. 예. 그런데 뭐 옛날에 뭐 4억이었다고 어디서 취재도 안 해보고 확 그냥. 자, 그럼 누가 그런 말씀하실 것 같아. 아니 판 걸 왜 이렇게 싸게 팔았나? 팔아봐라 팔리는가? 특히 전원주택 중에서 제일 잘 팔리는 게 뭐냐면 딱 우리 집 사이즈야. 40평 정도 되시나요? 그렇죠. 40평. 아, 그러니까 우리 집 같은 네. 경우에 마당까지 포함해서 한 150평 정도의 집이 한 40평 정도 돼요. 이 정도가 딱 좋은데 그 이상 되잖아. 관리가 어려워요. 나도 지금 집 마당만 하면 80평 정도 되는데 그 마당에 풀 뽑는다고 죽어 나. 죽겠어. 돌아서면은 풀이 나 있고 장마철이 제일 싫어. 비 오고 나면 또 풀이 나 있고 또 풀이 나 있고. 그래서 맨날 풀 깎고 아니면은 뭐 풀 뽑고 세초제 뿌리고 난리를 치거든요. 그런데 280평? 안 돼. 그리고 집도 80평이잖아요. 그 주부들한테 물어봤어요. 80평 그거 청소하는 거 만만찮아요. 그 댓글에 그런 거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 기자인데 어떻게 전원주택 샀냐. 약간 해명하라. 해명. 나오지 않을까요? 얼마 안 해요. 그래서 집을 안 팔는데 그래서 우리 앞집 같은 이웃집 같은 경우에도 원래 집을 지는데 6억이 들었대요. 아. 근데 그분이 지금 집을 얼마까지 내놨느냐 하면 4억 2천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집이 안 팔립니다. 크면 클수록 안 팔려요. 그렇네요. 그 시골 집은 특히나 안 팔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에 그냥 할머니들 연세 많으시니까 가서 편안하게 좀 사시고 논도 우리 농사도 짓고 그냥 느긋하게 살자. 그렇게 와가지고 좀 편안하게 좀 지내자라고 하시려고 보통 그 당시 로망이었거든. 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된 거야. 가분이 아니거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였는데 이게 뭐 어떻다 저떻다. 그 쉼터 관련해서는 저는 여기 김복동 할머니 그 다큐멘터리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여기 김복동 할머니가 안성 쉼터에 대해서 언급을 하세요. 그러니까 너희 부모님이랑 나랑 같이 해가지고 그 위층에다는 사무실을 내고 같이 한번 살아보자. 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띄워주실까요? 정의연 안성집 논란을 무너뜨리는 김복동 할머니의 생전 말씀. 집을 3, 4층 지어가지고는 직원들 거기 한 칸씩 주고 그 다음에 나옵니다. 사무실 만들어서 거기서 일을 보고 이건 서울에 있는 사무실 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안성에 집 하나 안 있나 거기에는 이제 니하고 내하고 여기서 니는 윤미향 씨를 말합니다. 내하고 니는 그 부모들하고 그렇게 살고 논도 막 사갖고 자 바로 이 부분이죠. 그렇죠. 할머니들을 위해서 샀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김복동 할머니도 알고 계셔요. 자, 김복동 할머니가 안성에 집이 안 있나 이제 거기 가서 살자라고 해서 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못 물어 뜯어갖고 이 난리를 친다 하면은 김복동 할머니 아마 저승에서 벌떡 일어나시지 않을까. 그래서 기사를 저희가 추가 취재하기 전에 저희도 이거 한번 보고 취재를 조금 더 나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이 정의연과 관련된 사건은요, 이거는 우리 단순히 진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역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취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정경심 교수의 재판입니다. 이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5월 21일 정경심 교수의 재판이 또 열렸습니다. 이번이 15차인가요? 네, 굉장히 많이 했어요. 벌써 10몇 차가 됐는데 얼마 전까지 13차 제가 셌던 걸 기억나는데 네. 그 뒤로 13차인지 그러니까 14차인지 15차인지 하여튼 간에 오늘 좀 다시 열렸어요. 저희도 헷갈려서 그냥 일단은 속행 공판으로 가는 걸로. 속행 공판으로. 네. 예. 자, 이날 재판에는 모두 4명의 증인이 나왔습니다. 호텔 인턴, 그러니까 네. 그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 씨가 고등학교 다닐 때 호텔, 부산에 있는 뭐 호텔 인턴으로 갔다 왔다 뭐 이런 네. 증명서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임원 2명. 그 호텔의 임원. 네. 그리고 입시와 관련해서 서울대 의전원 교수와 부산대 의전원 교수가 다 나왔네. 오늘 뭐 다 핵심적인 나왔습니다. 사람이 다 나왔네. 네. 근데 이 호텔 인턴과 관련한 임원들 증언은 사실상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적 없다라고 얘기는 없다. 하긴 했는데 회장이 찍었대요. 아, 그러니까 네. 그 호텔 회장님 도장을 찍어줬다. 네, 돌아가신 회장님이 찍어줬고, 돌아가셨어요? 네. 아, 돌아가신 회장님이 치명타네. 찍어줬고, 네. 그리고 그 도장을 찍어줬을 수도 있다고 자기들도 알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인턴 우리가 공고를 낸 적이 없고 그리고 증명서를 우리 양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뭐 회장님 직인이 찍혀 있는데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해준 적 없어요. 우리는 한 적 없어요. 네. 그런데 회장님이 했나 봐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이거네. 근데 회장님은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호텔 인턴 부분은 뭐냐면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발급자가 있는데 네. 발급자가 돌아가셨다. 그럼 이 사건은 그냥 재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저기 기억나십니까? 성완종 사건? 네. 성완종 사건 같은 경우에 재판하려고 했지만 결국에 단무제 났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건 원래 못해. 말해야 될 진술자가 주요 진술자가 돌아가셨잖아. 라고 했었거든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발급해 준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발급이 됐는지 누가 알 거야. 다른 사람은 우리는 모르는데요. 우리 조민을 본 적은 없어요. 공고 낸 적도 없어요. 그럼 누가 발급해 줬어요? 회장님이요. 회장님 어디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저승 가서 그러면 뭐 진술 받아 올래? 이러면 사실 사건을 못 하는 겁니다. 기소를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사실은. 맞죠. 예. 근데 굳이 어거지로 해가지고 이 사단을 만든 건데 한편으로 보자면 망신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예, 망신 주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 뭐 그렇다 치고 이 네. 2명은 호텔 직원 2사람 빼고 또 오후 재판에는 대학 입학 담당 교수 2분이 나오셨는데 네, 서울대 의전원 하고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부산대 의전원, 서울대 의전원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서울대 의전원은 떨어졌어요. 1차만 붙었습니다. 1차만 합격. 그다음에 부산대 의전원은 최종 합격. 최종 합격이었죠. 근데 1차 합격이 된 이 서울대 의전원 여기 교수랑 부산대 의전원 교수 2명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 인턴 증명서라는 게 그리고 어떤 이 상장이라는 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사실 호텔에서 인턴한 거 그건 뭐라고. 그다음에 서울대 공익법센터에서 인턴 뭐라고. 그게 의전원하고 뭔 상관 있어. 그리고 동양대 총장상, 총장 표창상 그거를 엄청 지금 언론에서 떠들었는데 이 부산대 의전원 관계자, 그러니까 입학 담당 관계자는 이 언론 보도가 되기 전까지 못 봤다고 합니다. 그걸. 본 적도 없다. 네. 그럼 낸 거야, 만 거야? 그러니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처음 봤다는 겁니다. 야, 그럼 냈는지 안 냈는지 이게 필요했는지 안 했는지 네. 관심에도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총장 표창장을 쫙 깔아놓고 이거 다 표창장이냐 총장 표창장이냐 너희가 인정할 수 있는 총장 표창장이냐 물어보니까 다 맞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적격 부적격만 판단할 뿐이지 이거에 대해서 세세적으로 세세하게 안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렇지. 그게 정상이지. 네, 그게 정상이죠. 아니 뭐 저기 나도 뭐 대학원 들어갈 때 상장 막 이렇게 막 내고 하는데 네. 그 군단장상 막 이렇게 딱 내고 군단장이 또 이렇게 재판에 나와셔야 될까요? 네, 오늘 재판에서 서울대 의전원 담당자가 의전원 그 입학 담당자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요. 검찰에서 진술한 것을 수정하고 싶어서 법정에 나왔다. 뭔 이렇게 수정을 얘기합니다.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검찰 조사 당시에는 다른 학생들 성적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하. 그 조민 씨가 서류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재판을 앞두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A, B, C 세 등급 중에 조민 씨가 C 등급이라고 합니다. 안 좋은 성적이랍니다. 안 좋은 성적이었다. 네.
자, 그러면은 근데 어떻게 합격자 중에서 별로 안 좋았다? 네, 그러니까 이 비교과 영역이라고 하죠. 이 표창장 이게 큰 영향을 안 미쳤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격자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등급이 있는데 비교과 영역에 대해서 C등급, 네. 그러니까 별로 좋은 성적을 못 얻었다. 네. 그럼 다른 성적으로 합격을 했었다 이거 얘기네. 네. 그리고 이 담당자가 설명한 게 이 방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인턴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면접을 보는 질문을 하는 방이 있는데 거기서는 누가 대피를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를 설명을 듣고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여기서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보통 보면은 이게 뭐 너 뭐 논문 쓰고 뭐 어째고 또 했다고 하는데 물어보면 알거든. 네. 그래서 대충이라도 말을 하면은 그래 하긴 했네. 그러니까 일단 그 중요한 게 얼마나 기여했느냐는 둘째치고 하기는 했네 이거거든요. 네. 사실 뭐 우리는 안 해보나. 다 해보죠. 입시는 아니지만 우리도 이제 입사 시험을 할 때 막 물어보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뭘 많이 내. 근데 딱 보면 이상하거든요. 물어보면은 했는지 짝인지 짝퉁인지 금방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어봐. 오늘 그 그러니까 서울대 의전원 교수가 했던 말이 봉사활동이나 이런 상장들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불리하다. 진위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의심받는다. 그렇지. 그게 정상이지. 네. 그러면은 사실 그 서울대 의전원 1차 합격도 그렇고 부산대 의전원 최종 합격도 그렇고 뭐 표창장이나 봉사활동이나 뭐 체험활동 가지고 합격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검찰은 그래서 조민 씨가 이 활동을 한 걸 허위라는 전제로 계속 질문을 하는데 오히려 이 의전원 그 교수가 그건 너무 추측 아닌가요? 라고 지적합니다. 이야,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참 오늘도 보면 이상한 언론 보도가 나갔어요. 참 제가 보면서 이걸 딱 보면은 조국 딸이 떨어져야 되는데 합격이 됐다는 얘기인가? 라는 읽히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 기사입니다. 조국 딸 의전원 입시 1단계 우수한 성적 136명 중 108등. 이 말만 보면은요, 떨어진 것 같아. 주어가 빠졌습니다. 비교과 영역 빼고. 네. 비교과 영역에서 136명 중 108등.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다른 성적도 있다는 얘기네요. 다른 성적이 있기 때문에 이 등수 안에 든 거라고 합니다. 여기가 1.5배수를 뽑아서요. 136명이 합격선입니다. 이게 총 지원자가 136명이 아니고 합격자가 146명이라고? 네. 누가 보면은 뭐 이게 합격자는 한 40~50명쯤 되고 그런데 전체 136명 중에 108등이라 사실 떨어졌어야 된다 이 말로 보이는데 그렇게 읽히죠. 아니 136명 중에 108등이든 109등이든 합격선에만 들어오면 된 거 아니야. 네. 우수한 성적 합격하면 우수한 성적이지 뭐. 자, 바로 이런 식의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36명 중에서 108등이라는 것도 비교과 영역에서의 성적이 이랬습니다. 뭐 학점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따로 계산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또 제외하고 이렇게 쏙 빼는 거죠. 이거는 악의적인 보도라고 보는 겁니다. 참. 그런데 밑에 보면 실제로 보면은요, 이런 얘기 있습니다. 고교 시절 호텔 인턴 경력은 정작 의학 전문대학원 입시에 큰 의미가 없다는 입학사정관의 진술도 나왔다. 아니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무 방해인데 방해가 없네요. 그럼 업무를 한 점인가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그럼 업무 방해가 아니잖아요. 의미가 있어야지 업무 방해잖아.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진술이 가장 큰 중요한 얘기인데 108등, 106등 뭐야? 자, 이런 걸 보고 악의적 보도라고 합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 그 일가족에 대한 보도들이 글쎄요, 이게 아직까지도 뭐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다고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정말 망신 주기식 그런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오늘도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찍힌 여학생이 조민 씨인지 아닌지를 두고 공방이 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변호인 측에서는 왼손 그리고 왼손과 특이한 볼펜 잡는 습관을 가지고 감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날 오전에 사진이 제출이 됐어요. 그 사진에는 조민 씨가 나오는데 염색한
그 머리와 그리고 술병이 같이 나오긴 해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2007년에 찍은 게 맞냐 그렇게 물어보긴 하는데 어찌 됐든 재판부에서는 이 왼손잡이인 거 이거를 문제 삼지는 않겠다. 이걸로 감정을 해보겠다. 판단을 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재밌는 게 조민 씨가 오른손잡이인가 왼손잡이인가 얘가 입은 옷이 줄무늬가 있는 옷인지 아닌가 네. 그 다음에 펜 잡는 습관이 있나 없나 이게 지금 재판 핵심이 돼버렸어요. 무슨 이런 재판이 다 있어? 저는 항상 이 재판 보면서 웃긴 게 뭐냐면요. 그 체험활동, 그러니까 세미나에 참석했던 학생들 데려갔잖아요. 그렇죠. 여학생이 아니면 조민 씨가 아니면 그 여학생 데리고 오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난리가 이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왜 나오냐면은 그 서울대 공익인권센터에서 세미나에서 조민 씨라고 찍힌 동영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걸 누구는 조민이 맞다, 누구는 조민이 아니다 이러니까 이걸 감정을 하자. 이게 이 상황 아니야. 그러면서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인지 옷에 줄무늬가 있는지 없는지 펜을 어떻게 잡았는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참 아니 근데 결정적으로 뭐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받은 체험 증명서가 입시에 도움이 안 됐대잖아. 그럼 게임 끝난 거 아니야. 오른손 왼손이 어딨냐고 지금 이게 네. 재판이 이상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아유, 그리고 심지어 그 서울대 당시 사무처장이랑 그리고 어린 시절 친구 박모 씨 그리고 백태용 하와이 로스쿨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는 봤다 합니다. 아 봤대잖아. 네. 그래서 그 백태용 교수가 누구냐면요. 그 조국 전 장관의 산호맹 동지입니다. 남한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의 중앙위원장이 백태용 씨였어요. 그다음에 그 사람 사형 선고까지 났었어. 아, 농담이 아니야. 네. 그리고 이제 그 사람 나중에 사면을 받고 난 다음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이렇게 지금 미국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사형 선고를 당해봤잖아. 네. 그래서 동북아시아 사형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학술 발표를 하는데 안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간 거예요. 와. 그날 보고 네가 그러니까 한영 메고 봤지. 다니니 그리고 어깨를 토닥여줬다. 야, 네가 조국 교수 딸이니? 네. 야, 우리 동지 아니냐? 이러면서 나 사형수 동지. 와. 야, 근데 네가 이렇게 컸어. 야, 정말 야, 메고 다닌다고? 그래. 이렇게 된 거예요. 와. 왜냐? 조국 전 장관도 부산 사람이죠. 네. 백태용 씨도 부산 사람이에요. 부산 동성고 사람이에요. 나도 부산이고. 네. 그래서 야, 네가 조국 교수 딸이다. 야, 네 한영애고 댕긴다며. 그래. 아, 잘했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잠시 조민 씨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아, 그렇지. 조민 씨가 이렇게 크진 않던데. 그리고 지금 다른 이제 일부 언론사들에서 나온 기사들을 보면은 당국대 장모 교수의 아들 발언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자꾸 이제 그 교수, 그 장모 씨가 네. 계속해서 이제 나는 조민 못 봤다. 네. 그 동영상도 저 조민 아니다라고 한 그 친구잖아요. 네. 그리고 중국어를 사용하는 교수가 있었고 그날 이런 걸 얘기하는데 굳이 중국어 사용하는 교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왜 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그날 중국어를 한 교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왜 중국어 얘기를 굳이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해도 되는데. 검찰이 앞으로 그 중국어 교수가 발언한 영상을 내겠다고 하는데 그 좀 기대가 됩니다. 어디서 만들을지 모르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일부에서는 제 일부러 저런 얘기 한 거 아닌가? 라는 얘기도 있어요. 왜? 어쩔 수 없이 검찰이 협조해 주기로 했는데 자기 진술의 신빙성을 좀 흔들어 놓을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어 얘기 굳이 할 얘기도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굳이 중국어 얘기를 했어요. 중국어 교수 어쩌고. 네. 자, 그런 걸 볼 때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중국어를 하는 교수가 거기 나올 수가 없어요. 사용제도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말을 안 해. 절대로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중국의 사용제도라고 얘기를 하면은 말이 되죠. 중국어. 근데 중국의 사용제도는 중국이 절대로 말할 수가 없어. 중국의 제일 아픈 부분이에요. 거기는 아직까지 총을 쏘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는 봐야 되겠는데요. 흥미진진해집니다. 산으로 가고 있는 정경심 재판. 여러분, 그 재판이 어느 산으로 올라갈지 우리 한번 지켜봅시다.
정경심 교수 재판과 함께 가고 있는 재판이 있죠. 바로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 재판입니다. 조범동 씨 재판이 이제 거의 좀 막바지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네. 조범동 씨 재판에서는 뭐 조범동 씨가 직접 피고인 신문을 받은 걸로 지금 나와요. 네. 그러니까 6월 2일에 결심 공판이고요. 오호. 저번 주랑 이번 주에서 검찰과 변호인 피고인 신문을 거의 끝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죠. 네.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한 핵심 혐의 있잖아요. 그 WFM에서 10억 원을 빌려서 정경심 교수한테 갚은 게 그렇죠.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그렇지. 변호인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네네. 10억 원이라는 게 투자금이면 갚으면 안 돼.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빌려준 돈이면 갚아야 돼. 네. 그러니까 투자금이면은 그거를 갚으면 안 된 걸 갚았으니까 이거는 횡령이 되는데 네. 대여금 빌려준 돈이면 갚는 게 당연한 거죠. 예. 그리고 이게 표면적으로는 조범동 씨가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조범동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당시에 익성 측의 의견을 따른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익성이 있어 주라고 네. 했다. 그래서 줬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안 그래도 WFM도 그렇고요. 코링크도 그렇고 원래 이거 원 소유자, 진짜 소유자는 익성이다라는 얘기는 했는데 네. 익성이 맞네 그럼. 그럼요. 그리고 애초에 그 초기 보도 당시에는 검찰이 이 회사가 그러니까 코링크가 정경심 교수가 실소유를 하는 회사다. 그렇지. 그리고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조범동 씨가 실소유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실소유주가 바뀌었지요. 근데 조범동 씨가 실소유주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익성의 임원들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익성 거야. 네. 익성 거야 혹은 익성 거 아닌가? 이게 왜 조범동 거지? 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치 이런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누가 하나 지목하기 하는 거 있잖아. 네. 야, 이 사건의 범인은 누굴까요? 자, 지목하기 하면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목받은 사람만 다른 사람 지목하는 거. 네. 이렇게 했는데 니만 나를 지목하는. 이런. 그럼요. 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조범동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사건, 사모펀드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건은 다 익성과 관련이 돼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조범동 씨의 말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게 2013년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달고 근무를 했는데 2017년에 월급을 받습니다. 2017년부터. 아니 그러면은 사실 코링크가 이게 조범동 씨 거다. 맨 처음에는 정경심 교수 거다. 네. 그랬다가 나중에 그 조범동 씨 거다라고 바뀌었는데 지 건데 지가 월급을 못 받아? 2017년에 네. 처음 받았다. 네. 예. 이것도 조범동 씨가 이제 정경심 교수로부터 돈을 대여를 받아가지고 투자를 받아왔으니까. 네, 돈을 유치했으니까 돈을 주는 거다. 그때부터 익성 패밀리로 인정받았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 이게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조범동 씨가 코링크의 대표라는 이름 가지고 직함을 가지고 명함은 파서 들고 다녔는데 실제로는 아무 역할이 없고 돈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오촌 당숙이죠. 네. 당숙모. 네, 당숙모한테 가가지고 돈을 10억을 빌려온 건지 투자를 하여튼 끌어왔어. 그러니까 훌륭하다. 잘했어. 이제부터 월급 줄게. 네.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월급을 주겠다는 그 사람이 진짜 주인이죠. 그게 바로 익성인 겁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을 등에 업고 뭔가를 하겠다라고 발언을 한 걸 들은 사람도 익성 임원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뭐냐면 익성이 조범동 씨 혹은 정경심 교수 혹은 조국 전 장관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해요. 왜? 이 코링크라가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불법을 되게 많이 저질러요. 보면은 WFM을 통해 가지고 뭔가 우회 상장도 하려고 하고 우회 상장이 실패하니까 그걸 가지고 주가 조작도 하려고 그래요. 네. 이게 문제가 되면 익성은 다 뒤집어 써야 돼요. 익성 임원들은 심지어 자기들은 우회 상장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거짓말까지 하고 있어요. 네. 아니 그건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상장만 하면요 대박 터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회 상장하겠다는 기업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할 필요가 없었다? 어디서 이생?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조범동 씨와 익성 간의 말이 너무 다르면 익성에 대한 수사를 하고 기소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는 깜깜무소식입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정경심 교수의 혐의가 성립이 되려면
조범동 씨가 실소유자거나 네. 아니면은 정경심 교수가 실소유자야만이 이것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당장 횡령만 해도 네. 이 사람이 내가 운영하는 회사니까 회사에서 빼서 주면 횡령 혹은 배임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내 소유가요. 나는 그냥 월급 받는 사람인데 그럼 누군가로부터 지시받았겠지. 그럼요. 그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책임이 없게 돼요. 네. 그다음에 뭐 각종 뭐 차명 거래니 뭐 재산 뭐 불성실한 그 허위 신고니 이런 거 다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문제는 진짜로 이 정경심 교수가 줬다는 그 10억 원의 성격이 투자냐 아니냐 이거잖아 결국에. 그게 투자면 결국에 정경심 교수께 맞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네. 있는데 그럼 투자라는 얘기지 뭐 증거는 뭐 검찰이 좀 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단독으로 차용증을 한번 쓴 적이 그렇죠. 있잖아요. 차용증. 대여의 증거. 근데 검찰이 낸 증거라고는 저희가 흔히 그러니까 좀 많이 알려진 꾸기 문자. 내 꿈은 강남 건물주. 그게 무슨 증거야? 일기. 그리고 진술. 근데 이 진술마저도 정경심 교수가 실소유주가 아니게 되면서 대부분은 의미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6월 달에 6월 초에 이제 결심 공판하면은 지금쯤 이제 증거가 다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증거라고 나온 것은 꾸기 문자 정도밖에 없다. 네. 진술밖에 없고 오히려 정반대편에 정경심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차용증 같은 게 오히려 등장했다. 네. 그럼 재판은 뭐 참 깝깝하겠다. 심지어 조범동 씨가 해외에 나간 걸 두고 뭐 도주를 했다 이런 말도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난리가 났었잖아. 네. 네. 근데 조범동 씨가 이날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요. 부모님이랑 그리고 그 아내분이랑 필리핀에 여행을 간 거다. 가족여행을 간 거구나. 가족여행을 간 건데 도주라는 얘기가 나와서 내가 무슨 간첩도 아니고 무슨 도주냐. 꼭 해명을 하고 싶었다. 당시에 만약에 도주를 하려고 했다면 돈도 충분했고 내가 나가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난 그때 도망갈 수 있었다. 하지만 해명을 하기 위해 돌아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름 이분은 많이 억울했군요. 많이 억울했었나 봐요. 그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익성과의 대부분이 익성이 지배를 할 때기 때문에 12비가 좀 가려줄 줄 알았는데 안 가려줘서 답답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사실 다 익성이 하는 거니까 네. 검찰이 수사하면 다 익성이는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안 나오고 오히려 자꾸 직거로 몰아가더라. 뭐 검찰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우리가 몰랐던 부분인데요. 검찰은 있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사실을 만들어 나갑니다. 참. 제가 사실 고소 고발인으로 몇 번 참여를 해봤는데 가서 수사관들 얘기 탁 들어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건을 끌고 가고 싶은지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네. 참 글쎄요. 그런 것이 없으라고 하는 게 사실 검찰 개혁이잖아요. 근데 검찰 개혁이 이렇게 검찰이 강하게 저항하는 걸 보면서 멀었구나. 그 최근에 한겨레가 2010년에 만들어 놓은 보도 준칙을 봤는데요. 네. 거기 보니까 재판 과정, 수사 과정에 있어서는 검찰이나 법원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랬지 요즘에? 이번에 왜 그랬지? 답답합니다. 검찰도 그렇고요. 언론도 그렇고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SBS가 지난해 9월 달에 단독 보도라고 했던 총장 직임 파일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당시 SBS가 이게 단독 보도한 거잖아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직임 파일이라는 게 없었다고요. 예, 그것이 바로 저희 아주경제의 취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달리 나온 게 아니고요. 법원에서 검찰이 증인 신문하는 과정에서 검찰 입을 통해서 툭 튀어나온 겁니다. 이게 대형 특종이잖아요. 사실은 이런 그렇죠. 거는. 근데 그날 많이 썼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 민원연이 모니터링한 기사 보니까 다 저희 기사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저희들 당황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이걸 우리만 쓰게 되면 우리가 단독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네. 이게 법정에서 나온 얘기인데다가 들은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기자들도 여러 명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다 들었으니까 다 쓰겠지 하고 단독이라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안 네. 썼어요. 그리고 검찰이 증인 신문하는 와중에서 작년 9월에 SBS가 보도했던 그 직임 파일, 정경심 교수 PC에서 나왔다는 그 직임 파일이 사실은 없었죠? 라고 하는 거를
저희는 그냥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보도를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보도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9월 6일에 기습 기소를 당하잖아요. 그렇죠. 정경심 교수가. 예. 근데 그 다음날 이 직인 파일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비판을 쑥 잠재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어쨌거나 이게 엄청난 오보인데 결과적으로 네. 예, 오보인데 SBS 측에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애매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오보라는 걸 인정을 한 것 같긴 한데 네. 뭐 사과라든지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네. 예, 심의를 받게 됐다고 네. 그러죠. 그리고 SBS가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긴 했어요. 근데 오보라는 단어는 없고요. 오보라고는 안 하고. 그 당시에 헤드라인을 좀 읽어보면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 논란 계속 당시 상황은?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간 변명을 하는 듯한. 근데 문제는 9월 7일에 이렇게 단독 보도를 했는데 SBS 해명을 들어보면 9월 11일에 이미 제출한 컴퓨터에선 나왔다. 아니 그거 뭐 상관이야. 궁이에요. 아니 9월 네. 7일에 보도했으면 그 이전에 나왔어야 되는데 9월 11일에 나오면 뭐해.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보도가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우리는 점쟁입니다. 우리는 점도 잘 칩니다. 이 얘기야? 황당합니다. 예, 당황스럽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은요. 사실 이 말을 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이게 네. 취재원이 누구인지 사실 좀 밝혀야 됩니다. 왜냐? 이건 취재원의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을 한 사람이거든요. 진실을 말한 사람이면은 우리가 취재원으로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한 사람은 언론을 통해서 자기가 정치적 혹은 다른 이유, 사회적 네. 그것을 뭔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은 사람이에요. 언론을 악용한 사람이거든요. 나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 취재원이라는 이유로 보호를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누구인지 꼭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상당히 오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여러 건 있었죠. 사실. 네, 그러니까 직인 파일이라고 나온 거는 대부분 오보입니다. 예. 검찰 공소장에는 하단부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직인 파일이라고 사실 뭐냐면 그랬잖아요. 뭐 직인 파일을 어떻게 꺼내 와가지고 어쩌고 붙이고 그러면서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런데 네. 그 직인 파일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없었어요. 모든 검찰 공소장에 보면은 표창장 하단부 네. 라고 나와요. 컴퓨터에는 직인 파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직인 파일이 혐의랑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단부니까요. 하단부니까 직인 파일하고 상관이 없구나. 네. 그러네. 네. 자,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약간 제가 이렇게 상장에서 두두두두두두 위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맨 밑에다 그렇게 쓰겠죠. 동양대 총장 어떠 이렇게 하고 도장 꽝. 네. 이게 잠깐만 색깔도 이렇게 된 거. 빨간색으로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주시죠. 네. 빨간색으로. 도장을 이렇게 꽝 찍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자, 그렇게 되면 뭐냐면은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이겁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여기 동양대 요 부분만 딱 떼가지고 딱 갖다 붙였다 이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이 부분 전체를 갖다 붙였다 이 얘기 그죠? 네. 왜냐하면 그 실제 상장에는 여기에 최성이라고 글자가 박혀 있어요. 그렇죠. 요거만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렇게 도장 부분만 싹 빼내려면은 요게 보세요. 자 여기 밑에다가 최성해 이렇게 적혔겠지. 네. 그렇게 되면 요 위에다가 도장 꽝 이렇게 찍었으면 이게 겹쳐졌겠죠. 네. 그러니까 요까지 요 부분만 싹 도려내서 떨어내려면 포토샵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아래 한 걸로는 절대 안 돼요, 이게. 그럼요. 예. 그리고 이 상장이라는 용지가 있잖아요. 이 상장 용지에 음박이 박혀 있는 게 대부분 학교에서 대량 주문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경심 교수가 혼자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정경심 교수 쪽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해. 원래 형사소송이라는 게
검찰이 입증 못하면 그냥 끝이에요. 네. 네가 무죄라는 걸 입증해봐가 아니라 네가 유죄라는 유죄인 거를 내가 입증할게요거든요. 근데 참 요새 뭐 검찰도 그렇고요. 좀 그러네요. 자, 어쨌거나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그 직인 파일이라고 나온 보도는 다 허위 보도, 오보입니다. 제대로 된 보도는 이렇게 표창장 하단부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좀 많은 분들 우리 하객진 애청자들께서는 다 아실 것 같아요. 저희보다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예. 전문가들이세요. 전문가들이죠. 네. 이제 저희는 이제 하다 보니까 막 잊어먹고 그러는데 네. 안 잊어버리고 그때 저희들 잘못한 거 있으면 지적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저희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지켜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힘을 내서 보도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준비하겠습니다. 선배 이게 끝입니다. 없니? 네. 저희 엄청 오래 했습니다. 그래 그런 것 같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해서 계속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채널 A 내부에서도 뭔가 좀 문제를 지적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채널 A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채널 A 소속 현직 기자가 오늘 열린 채널 A 앞에서 열린 이런 한 집회에 이런 편지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알려야 할까 고민하다가 몇 글자 적습니다. 라고 시작되는데요. 채널 A는 국민 앞에 석고되자해야 합니다. 가족을 들먹거리면서 취재하는 게 아무리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채널 A는 현재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만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영부영 시간을 벌면서 버티다 보면 사건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내로남불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채널 A는 오고돈 시장을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2018년 부하 여직원을 성추했던 모 부장을 권고 사직 처리하고 사건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데스크들 중에서는 단란 주점을 즐겨가거나 부하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서슴지 않은 사람들도 널렸습니다. 항의를 해봤지만 부서만 바꿔서 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과 시민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끊임없이 감시해 주시고 정신 차리라는 항의 편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이것만이 채널 A를 바로잡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보자 A 드림. 여러분 최근 기자들의 모습이나 언론의 모습을 보면은 실망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동료들, 후배들,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프고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실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 숨어 있지만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하객진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